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최이슬. 이결 이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이 밝았네요. 아 다들 한 살을 더. 자, 다 편집입니다. 다 편집이고. 자, 오늘 바로 책으로 갑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변동입니다. 대변동.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뭐야 갑자기. 네,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재정 없이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방송도 듣고 나시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길 기다릴게요. 네, 이게 죄송한데 개인 방송이 아니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네. 2020년에 지향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책 소개부터 저희 준비한 대본대로 가볼게요. 이 책은 크게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그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당면한 국가 간의 불평등이나 자원 부족, 기후변화 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하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바로 가죠. 팽숙. 작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요. 대표적인 저서로 필리처상을 받았죠. 총균세라는 책이 있고요. 총균세. 네, 세계적인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동시에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82세임에도 불구하고 UCLA 대학교에서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발음이 많이 안 좋네요. 교정했어. 어쩔 수 없어. 예, 참고하시고요.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갑자기. 자, 이 책 무려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선정한 팽숙이에게 한 주 내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 듣고 싶네요. 팽숙 언니 어떻게 읽으셨는지.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다른 국가의 정세들 그리고 제가 사실 역사를 잘 모르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모르죠. 이과 계속 강조하지만 1화 들어보시면 청동기, 신석기, 철기도 구분 못하는. 네,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이나 가까웠게는 일본,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국가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도 알 수 있어서 그냥 교양서적으로 인문서적으로 좋았다라고 느꼈어요. 두껍긴 했지만 매우 두껍죠. 너무 두꺼웠고 하지만 뭐 네, 같이 있었다. 같이 읽기 싫다. 같이 읽기도 싫다. 너무 두꺼워서 그냥 처음에 책을 시작하는 순간 압박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팽수 언니가 말한 것처럼 각국의 정세랑 그리고 위기를 정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한 문제도 인지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비교 역사라는 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총균세가 아직까지도 수년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수많은 지식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가. 지식의 범위에 되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일수록 넓고 얇게 터치했을 거라고 저는 지레 짐작했는데 깊이도 굉장히 있고 이슬 오빠가 비교 역사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역사책은 그 나라가 뭐 어땠고 저쨌다 이러고 끝나는 편인데 이 책은 다른 나라랑도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랑도 비교하고 그래서 되게 깊이가 있었어요. 깊이를 느꼈다. 그 깊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그냥 대단하네요. 예. 알아봤다고까지 그냥 느꼈다. 느낌? 예, 저희도 필링? 한 권 한 권 해나가면서 저스트 수준이 필링? 올라가고 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유튜버인가요? 구독자 수가 아직 많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카톡 친구들한테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책이 총 12가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네. 그래서 본인의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모든 책 시작에 작가는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방문했을 때 어떤 거를 느꼈는데 실제는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잘 풀어가니까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서두에 본인의 방문기가 있긴 하지만 네. 얼만큼 깊이 본인의 친구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을 하긴 하는데 별로 깊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지인들 간의 본인의 경험은. 사실 우리가 1년, 2년 살아도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서는 그 모르죠. 나라의 감성이라던가
시민성을 잘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공감 안 갔지만 그냥 사실적인 부분을 나열해 주는 거는 정보 전달에 좋았다. 알겠다. 네. 말을 재미없게 하는 능력을 가져왔네 새로. 아, 나 지금 약간 회사에서 있다 와서 텐션 떨어져 있는 스위치가 느낌이네. 잘 안 됐어요. 변명충 공색한데. 그 뜻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역사에 대해서 혹은 뭐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말로 풀다가 작가 개인의 경험 혹은 일상 속의 친구와의 대화 이게 갑자기 등장하니까 경중 가벼웠다가 무거운 이야기로.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온오프? 밸런스를 잘 맞췄다. 자,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깔끔할지 모르겠으나 개인이건 국가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작가는. 그래서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개인과 국가에게는 각각 두 가지의 압력 형태가 다가와요. 그걸 이제 우리는 위기라고 흔히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두 가지의 압력의 형태라는 건 내부적인 압력이던가 외부적인 압력으로 우리 인간, 개인과 국가에게는 변화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런 찬스가 찾아오는 와중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키워드는 선택적, 셀렉티브고요. 그 선택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안하는 방식, 고려해야 될 가지수를 12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예로 우리가 6가지 국가, 네. 어디죠? 핀란드, 그리고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마지막으로 미국. 거주했던 혹은 상주했던 국가들 6가지와 본인의 국가인 미국까지 같이 어울러서 총 7가지의 국가를 비교 역사라는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대상으로 넓은 뷰를 가져가게 되죠. 네. 가 이 책의 600페이지에 담겨있는 함의 같은 것입니다. 함의를 정리해 주셨네요. 넘어가죠. 왜 넘어가? 아무튼 그렇게 책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너무 두꺼운데 어떻게 읽지? 혹은 이거 언제 다 읽어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흐름,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는 책이긴 했어요. 각 나라별로 당면한 역사 혹은 현재 문제랑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에 의해서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이런 굵직한 프레임 안에서 6개의 나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엔 동의하세요 혹시? 이게 항상 위기로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저는 이 사람이 보다 현실적이고 다소 부정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우리에게 그냥 좋은 변화에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굳이 위기로 설정을 해서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 변해야만 하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개인과 국가를 인식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아쉽다. 아예 그냥 전제 조건이 네, 관점이나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좀 달리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작가는 어쨌든 위기라는 걸 정의할 때 그 한 나라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좀 부정적인 거죠. 뭐 국민이 대다수가 학살됐다던가 뭐 경제가 몰락했다던가 네. 이런 큰 사건을 위기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책이 굉장히 달리 쓰여지는 것이 또 역사의 일부기도 한데, 그렇죠. 전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인류 역사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진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들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 또 제 생각이에요. 국가라는 단체는, 집단은 되게 큰 조직이고 그 조직은 변화라는 것을 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의 계기로부터 변화가 되어질 때랑, 우리가 다 같이 뭐 밀레니얼 시대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집회를 없앤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랑은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시대의 단계에 맞춰서 국가적 정책으로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선 그런 변화를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위기가 발발한 국가들이 있고,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로컬리하게 발발한 문제가 있고, 크게 줄기를 나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워딩의 차이일 뿐 국가적인 큰 변화 혹은 사건 사고를 위기로 써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내부적 요인 혹은 내부적인 압력 때문이라고 변화를 설정했지만 이 저자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이 사건들을 끌어온 게 모두 이 저자가 얘기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았을 테니까. 그쵸, 네. 그쵸.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네. 부분이고, 하지만 저자가 썼던 뭐 내부적 요인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것의 그 과정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네. 아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네. 보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좋은 이야기꾼이다라는 맞아요.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서두의 일부에서 작가가
설정한 위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적이지 않든 위기를 어떠한 결과로 도출해내냐는 네. 12가지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에 매 국가마다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지 이 나라는 적용을 해주고 설명을 해준 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대처해서 풀어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페이지 57쪽에 보면 그 팽숙 언니가 말한 개인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한 요인 이러면서 표로 12가지의 그 요인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훌륭하네요. 네,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컨텐츠를 모든 국가의 사례에 다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도 국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일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위기가 있으면은 표에 한번 적용을 해서 내 문제를 뭔가 이렇게 파악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대중을 선동하기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를 건드렸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나요? 개인들이? 매일매일이 위기 아니야? 그 지금- 정도예요? 행복하다 혹은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과 별개로 네. 우리가 항상 위기가 아닌 날이 있나요?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를 타는 과정도 위기지. 내가 신호를 잘 살피더라도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어떤 뭐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엄청나게 수많은 뭐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지 우리가 무슨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 혹은 뭐 내 주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위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그거는 위기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책에서 말한 내용은 제가 보기엔 뭐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네. 내가 정말 가까운 내 가족의 죽음처럼 내 삶의 방향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기를 먼저 맞아요. 정의를 하고 우리끼리? 뭐 이미 내가 말한 이미- 게 맞는 것 같아요. 팽수 언니의 정의대로 정말 들을 가치가 없네요. 같이 얘기할 필요가 가이드라인을 없고. 세우고 얘기를 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일단 위기는 그렇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작가도 그 크라이시스라는 그 단어를 내세우면서 본인이 생각한 위기는 이거고 이거에 따라서 써내려갔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말장난이죠? 저 장난 그만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네. 가죠 뭐 가보죠. 자 1부 개인부터 갑니다. 페이지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캐릭터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위기. 위기가 닥쳤을 때 저자도 말을 했지만 그 위기를 내가 기회로 선택적 변화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울타리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서 자기에게 도용을 해보고 그런 방법으로 극복해낼 수도 있지만 위기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위기를 꼭 하나의 찬스로 받아들이고 무너지면 안 되는 대상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위기로 인해 무너진 국가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물론이죠. 있죠. 그걸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국가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뿐만 아니고 기회가 좋아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 현명함은 결과적인 현명함이지. 사실. 그거 왜 말을 못해 오늘? 더가 한 5번 나오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 뭔가 위기가 꼭 찬스인 것처럼 포장하지 받아들이게 말자. 느껴지게 만들었다.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개인의 위기랑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혹은 요인을 분석하는 거를 국가에도 적용을 해보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 근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해야지. 개인과 국가의 위기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관점 혹은 같은 판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도 괜찮겠느냐라는 네. 건 저자도 질문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국가나 개인이나 본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무 피상적인데.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아닌가요? 페이지 68페이지에 나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저자에 대해서 너무 아. 우리가 옳은 말하는 좋은 교수님 프레임이라는 거지. 학자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 학자의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음. 것인가를 얘기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까는 거 해도 돼요? 아니 뭐 까든 저는 접든 뭐. 사실 까고 싶었던 게 되게 유명한 태세전환. 작가고 태세전환 유명한 작가고 교수님이고 뭐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한 책에 풀어냈다는 것 자체로 리스펙을 하는데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그냥 위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이 당면한 문제에서도 각 나라가 열심히 조약을 맺어서 풀어나가 보세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역사와 정치의 개념서 같은 그런 느낌을 내내 받았습니다. 순간 얘기를 들으면서
또 무릎을 탁 칠 만한 훌륭한 표현이 생각나서 지금 아, 네, 해보세요. 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한테 감동했는데 네.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에요. 나 근데 그 생각했어. 정말로. 나 진짜 아니 나 나 진짜 지금 내가 말하고 소름 제발. 돋았어. 혹시 문 열어놨니? 이슬님 혹시 여기 나 또 진짜 그 숟가락 생각했어. 얹으려? 아니, 숟가락이 아니고 나 진짜 고민했는데 언니가 그 개인 얘기할 때 약간 자기계발서가 짬뽕 느낌인데 이런 생각했어요. 제발 숟가락 얹게 제발. 해주세요. 그래, 둘 다 생각했다고 해줄게. 티스푼. 내가 안 돼. 내가 안 되고. 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맞아. 들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 맞아. 어렵네. 근데 자기계발서든 역사적 개념서든 두 개 다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바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바뀌는 책은 사실 아니잖아요. 57페이지 언급해줬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12가지 표로 만들어줬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나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알지만 당장 어떤 내 삶의 위기, 아까 말한 뭐 정체성의 위기라든가 주변인의 어떤 건강 문제 등등 겪었을 때 이 12가지를 다 대입해서 우리가 이 책을 맞아. 보고 나을 수 있느냐? 그건 맞아, 아니라는 거지. 진짜. 국가라는 큰 단체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안할 때 아이디어란. 크게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방법이 잘 통용되겠지. 네. 근데 이게 뭐 항상 옳은 결과만을 내놓았던 그런 건 건 아닌 것 아니죠. 같으니까. 굵직한 정리의 의미의 책. 또 의미가 갑자기 또 있긴 해요. 분위기가 다 네거티브로 갔는데 어쨌든 6가지 나라에 대한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맞아요. 저는 핀란드가 자일리톨. 잘 몰랐어요. 휘바, 원래 휘바.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유명하죠. 휘바. 그래요? 네. 잘 살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련과의 전쟁이 산타클로스 나라. 있었는지. 와, 진짜? 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현재 우리 국가 위기에 있는 걸 알고 독일과 소련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유럽 연합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되게 기회를 잘 도출해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핀란드가 이렇게 잘 사게 된 거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펭수가 언니처럼 핀란드가 소련이랑 오랜 시간 동안 책에서는 겨울 전쟁, 계속 전쟁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서는 핀란드의 역사적인 과거를 아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었던 챕터였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럼요. 핀란드가 국가 정체성을 되게 굳건히 확립했기 때문에 잘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경계를 바로 세우고 언어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 것만의 것을 고수하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이 전 되게 신선했어요. 핀란드가 그쵸. 되게 특수성이 있는 국가였구나. 저도. 그런 건 우리가 몰랐죠. 몰랐죠.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을 부분이고. 그러니까 핀란드가 보여주는 이 책의 그 굵직한 타이틀, 그 선택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잖아요. 북유럽 국가, 자원도 되게 많고 선진국적인 이미지로 잘 포장된 국가인데 드러내놓고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제 소련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연성 있게 정치적으로 빈번히 대화도 하고 경제 개발도 함께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했으며 소유럽 국가들과도 관계를 지속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스마트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굽힐 땐 굽힐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잘 그쵸. 보여준다라고 맞아요. 느꼈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의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 쉽지 않거든. 네,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그렇죠. 다시 심지어 또 전쟁도 유럽과의 했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지도자의 개인 역량으로 돌파하기 힘들었던 문제고 이 저자도 어디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민주주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멍청한 지도자의 멍청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뒤집을 기회가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봐도 그건 이제 개인의 생각인데 저는 이 대화에 빠지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저 개인적인 팽숙의 생각이고. 네. 예. 저희는 거기에 아무런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선택이 핀란드 전체의 특수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핀란드라는 그 국가 혹은 구성원들이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국민적 이러한 함의가 국민적 있었죠. 함의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소련이 평화조약을 핀란드와 체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요구를 해요. 그러나 이 저자는 역설적으로 기하학적인 규모의 배상금이 네. 오히려 핀란드에겐 경제적 자극이 되면서 그렇죠. 뭐 중장기적으로 중공업이라든가 수출 지향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웬만한 위기의 수준이 아니고서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 하에 모두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 모든 국민 혹은 국가 에너지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과 성장에 쏠리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놓친다. 놓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뤄야 하고 이룰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양면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이 포인트가 저는 이 저자가 말하는 핀란드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네. 아, 그리고 소련이 겨울전쟁에서 맥을 못 추렸다라는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겨울이 있는 동안에 눈의 지형도 소련은 익숙하지 못하고 겨울 동안에 핀란드 군인들은 숨어 있다가 눈 위로 걷는다거나 산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숨을 어느 정도 내어놓고서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했다. 그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핀란드의 국민의 정체성으로서 국민적으로 내가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심게 만들었고 핀란드 국가의 지형을 이용해서 소련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퇴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작은 고추가 맵다. 비유가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촌스럽네요 갑자기. 너무 이거 문맥이 비유할 게 없어. 지금 하지 말았어야지. 중딩 이거 이후 컷, 처음 컷. 들어보는 것 같아. 그랬다. 갑자기 신선했다. 겨울전쟁 얘기하다가 장고추가 장고추가 맵다? 그래요. 네. 네, 안 다음 그래요. 3장으로 넘어. 핀란드가 자운 고추인 거죠? 내 비유에 의하면 오케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해야 되나? 바위 치기겠죠. 아닌 것 같아. 바위를 깹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가 있어? 바위치. 이 기본도 안 된 친구랑 이걸 정말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버겁네요. 속담 왜 쓰는 거야? 지지. 아니 속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써? 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뭐야? 어떻게 깨? 할수 있지. 그치. 정말 깨고 싶다 진짜. 자, 저희의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저희가 아니고 저희의 뭐야 누구야? 해. 일본 가시죠. 아 나 이거 아직 할 얘기 있는데. 아 오케이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여기 읽으면서 겨울전쟁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포인트가 원래 소련은 겨울에 하는 전쟁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 나는. 그쵸. 소련이 항상 추워서 약간 그 털모자 쓰고 다니는 자, 그런 나라 씨바. 이미지 아니... 뭐? 뭐라고? 씨바. 스바시바? 여러분 맞아, 죄송합니다. 저희 핀란드는 휘바휘바, 소련은 씨바. 그게 아니고 스파시바. 하라쇼 스파시바. 나스비다냐. 자 어쨌든 잘한다. 이것만 알고. 자, 욕하지 마시고 자 한 18세기, 19세기 그쯤 되는데 프랑스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넘어서지 못했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네. 추워서? 네, 그 러시아로의 원정을 떠나는데 러시아가 계속 그 큰 영토를 활용해서 계속 싸울 듯이 후퇴하고 싸울 듯이 후퇴하면서 수많은 전쟁에 이겼던 프랑스군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소련, 러시아, 이 겨울에 하는 전쟁에 그 흔히 말하는 나폴레옹도 넘어서지 못했던 국가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뭐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변했지만 핀란드란 국가가 오히려 이런 겨울의 전쟁으로 강할 것 같은 소련을 넘어섰다기보다는 잘 버텼고 버텼고.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다는 거죠. 맞아. 전 단순히 소련이 겨울에 추워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팩트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다.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일본 얘기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핀란드와 소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일본 갑니다. 일본은 정말 저희랑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나라인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잘 몰랐던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들이 뭐 쇼군과 막부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잘 알지 못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900년도 그즈음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현명하게 그때는 대처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본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시류적인 부분? 지리적인 위치도 지리적인 있고. 위치도 있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똑똑했기 때문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의 성장이나 역사의 발전을 이야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도 얍삽할 정도로 똑똑했다. 왜냐면 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우리가 하멜 표류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저는 일본에서 더 빠른 서구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마 16세기, 17세기 정도였던 걸로 알아요. 대략. 네. 그러니까 그렇게나 빨리 서구를 만났을 때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 일본인들이, 네. 일본 학자들이 네. 서구 문물을 가져와서 자기들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근데 일본도 그 전까지는 쇄국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맞아요. 초기에는. 근데 그게 길지 않았고 그 쇄국 정책을 펼친 시기가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 때와는 이미 한 200~300년 차이가 나요. 더 네. 빨랐다. 훨씬 빨랐다.
그래서 그 서구의 어떤 사고나 세계의 열강들이 이끌었던 관점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일본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정말 미국과 견줄 수 있었던 그 수준은 정말 가히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각설하고 똑똑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비약하는 건 아니지만 짚고 넘어간 메이지 유신 그리고 메이지 시대를 열었었던 그 당시의 일본은 이슬 오빠가 말한 대로 선택을 굉장히 잘했고 트렌드를 받아들인 거에 있어서는 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입장에선 잘한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했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한 나라 입장에서 그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도덕적이냐 혹은 좋은 나라냐 이런 걸 평가하는 거는 잣대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다르죠. 다르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해야지. 우리 한국 주어는 없습니다. 조선 네, 같은 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왕권이 국가 전체를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리를 했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지가 있었고 영주가 영지라고도 하잖아. 영지에 영주가 있지. 영지의 영지라고 영주. 하지 않아요. 영주가 있었고 친구 이름 아니야? 영주와 소작농. 그러니까 뭔가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되게 늦게 수립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아니 늦게 됐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뭐 느낌대로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느낌이 있어요? 아 나 역사 약하단 아니, 말이야. 들으시는 나 분들이 지금 이 책 되게 좀 열심히 기다릴 재밌게 수 읽었어. 있게 좀 이렇게 최대한 근거와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없어요. 뭐가 근거. 느낌이? 일본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시 한번 중앙집권 죄송합니다. 체제가 늦게 도래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빨리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응? 중앙집권 체제가 있었지만 일본은 더 분리되어 있었고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그때 즈음부터 전체적인 것을 수립해 나가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늦긴 했지만 뭐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의 것을 카피앤페이스트를 잘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맞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은 카피앤페이스트를 굉장히 잘했고 숟가락을 오늘 여러 개 갖고 왔네. 냠냠이가 아주 그래서 그들이 어디 바람이 부는. 말을 못하게 해서 너무 서럽고요. 말 너무 많이 한다 최정엽 이슬님 씨, 오늘. 이거 좀 진짜. 써주세요. 서로 말 좀 끼어들지 저희 말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더 빨리 안정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본이 눈치가 빠르고 그걸 잘 캐치해서 흡수한 것 같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센스가 있어서 서구의 문물을 옛다 카피앤페이스트를 칭찬 이런 잘했고 느낌이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 책의 작가도 냠냠이 잘한다. 핀란드랑 일본을 비교 선상에 놓고 계속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비교 역사의 사례로 일본과 핀란드를 제일 처음에 둔 이유가 일본이 핀란드랑 동일하게 주변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문제에 이르렀는데. 당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핀란드랑 다르게 주변 사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맞아요, 그런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이점도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일부에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12가지 중에서 이제 5번째인 문제 해결의 본보기를 삼을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일 수 있겠다.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현재의 일본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위기가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또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다른 케이스에 비교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책에서 나오는 6가지 국가의 예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선택적 변화를 잘 해낸 국가로 저는 일본을 꼽고 싶고요. 네. 책에 나온 그 시대적 배경, 앞서 말한 메이지 시대도 그렇고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이나 그 현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잘 된 건 맞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 국가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다가올 위기 혹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처럼 반세기 혹은 뭐 약 100년 동안 어떻게 선택적 변화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어떻게 그 포인트를 보셨는지 두 분한테. 현재의 일본의 위기를 어떻게 아니요. 극복할 수 있을지. 일본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적 변화 일본에게 있어서 잘 해왔었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계기 혹은 원인? 무슨 얘기죠? 계기 혹은 둘다 원인? 아니, 계속 말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좋았고 핀란드는 옆에 소련이랑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침략하고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에 비해 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눈팅이나 침략에 조금은 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역사에서 눈팅은 처음 듣네.
쉽게 저는 맞아, 쉽게 표현을 이지, 할 거예요. 이지고. 왜냐면 오케이, 듣는 오케이. 사람도 어려운 말 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저희 보미가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들으시는 네. 분들 위주로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풀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개념이나 언어 막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끄럽고요. 자, 세 번째 국가 칠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칠레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칠레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교육받기로는 여기 민주주의 국가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원래 칠레는 민주주의 국가였대요. 정통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신선했어. 합니다. 그건 이제 이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오긴 하는데 네. 근데 그랬던 민주주의 국가였던 칠레가 네. 어떻게 해서 체제를 바꾸게 됐는지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칠레가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비교적 굉장히 받지 않고 전쟁도 많이 경험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비옥한 토양이 있고 생산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신선했고 잘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근데 실제 것도. 잘 살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은 잘 살지 않지만 어. 아쉬울 게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음흠. 근데 이 정책이 바뀌고 여기서 나오지만 아옌데라는 정치가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명의 정치가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누구죠? 아옌데와 피노체트. 예, 아마 나는-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 너무너무- 알았거든요. 저도 맞아요. 처음 알았고 조금 생소했는데 네, 설명을. 쉽게 말하면 아옌데는 칠레 국민들한테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고 성직자와 같은 정치가라고 추앙을 받지만 그 품성과 인성에 비해서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했던 그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진적인 개혁을 많이 펼쳤던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인데는 그렇고 또 네. 피노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노체트는 그 독일의 히틀러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칠레에서도 역시 칠레 히틀러라고 할 만큼 사악한 정치와 야만적인 그런 가학행위를 했던 독재자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인데는 성자로 추앙받았지만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네. 피노체트는 말해준 대로 히틀러와 같은 사악한 정치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명의 배경 지식을 갖고 그래서 칠레는 민주주의였던 국가가 네. 왜 체제를 전환하게 됐는지 혹은 체제를 전환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자가 얘기하는 선택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두 명이 주인공이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실 전 칠레 챕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게, 그러니까 칠레를 이 작가가 언급한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칠레 정치가 급속도로 변화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익살도 일어나고, 아옌데 시절에서도 워낙 극단적인 개혁을 시도하다 보니까 정치적 혈투가 네. 많았고, 그 이후에 피노체트로 바뀌면서도 쿠데타를 겪고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살았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체성이 변했는지는 캐치를 못해가지고 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는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통해서 네. 민주주의 체제가 전복이 됐고 네. 그때 피노체트에서 바뀐 체제가 현재까지 칠레를 지속하게 됐고 그 체제가 바로 많은 정치적 시도에서 나온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는 정부의 개입을 아예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선택적인 변화를 수용했다고 결론 좋아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엔데와 피노체트를 같이 언급한 이유는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옳다 옳지 않다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이엔데 때 너무 이 급진적인 변화 정책들이 사실 칠레 국민들을 배고프게 해요. 많이 굶주리게 하고 네. 경제적으로 힘든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뭔가 크나큰 변화를 실제 원했고 그게 쿠데타라는 형태로 네. 나왔지만 저가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칠레에서 일부 네. 혹은 어떤 국민들은 이걸 혁명이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나라의 박정희처럼. 네. 그래서 뭐 예?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도 빠지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부가 그랬다는 거고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뭐. 자, 저도 여기서도 빠지겠습니다. 어쨌든 아이씨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엔데와 피노체트 이 두 명의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칠레라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에서 군사정부. 예, 군사정부 현재는 군사정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정부의 피노체트를 어떻게 물러냈는지 또는 책에도 나오지만 피노체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부에
존속해 주요 있고 직책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입김이 있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의 칠레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아직 잔재가 있긴 하겠지만 인도네시아도 뒤에서 나오지만 유사하게 군사정부 또는 이렇게 잔인하게 국민들을 학살한 정치 지도자와 그들과 같은 패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김 또는 그들의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낼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국가 개입을 해서 그들을 다 빼기에는 다른 주변 국가에서도 손실이 있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고 아직 그들을 심어두고 유지시켜놓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안타깝네요. 안타깝게. 예, 기계적인 안타까움 여기까지고 저자가 말하는 선택적 변화에서 굉장히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라는 세팅이고요. 그런 세팅 속에서 어떻게 체제가 변화됐고 그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칠레 챕터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굉장히 생소하실 소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3개 국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나머지 3개 국가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남은 국가가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네, 4개 남았습니다. 미국까지 포함하면.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4번째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작년에 회사 봉사활동으로 갔다 왔었는데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사실 관심도 없었고 정보도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다종교 다민족 국가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아마 세상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로 5번째인가 6번째일 거예요. 3번째라고. 4번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책에서는 4번째라고 합니다. 그 정도일 거예요. 예. 인구수가 2억 굉장히 많다. 6천만 근데 명이라고 다 하네요. 섬의 집합체니까 네. 4번째라고? 네 중국, 번째고요. 인도를 중국, 제외하고 인도, 미국. 미국 이후로 네. 와, 엄청난 국가네. 그래서 다름을 되게 많이 존중하는 문화더라고요.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그런 사원도 정말 종류가 많고 기도 시간도 종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도 여기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종을 네. 다 포괄하는 그런 정부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부족별로 또 특수성이 있고 언어도 그쵸. 다양하고 언어도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겠고 좀 안타깝지만 쿠데타나 인종 학살로 인해서 그런 걸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네. 불가피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들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뭐 왜요?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발 뺐어. 너무 몸을 살이네. 좀 강력하게 얘기해주세요. 강력하게. 전 본인의 여기까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인도네시아? 펭수 언니 말을 받자면 작가도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맞아요. 정체성이 없었다는 게 네.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이 없었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서구적인 시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의. 미서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약이었다. 본인들은 이 다양성이라는 그 자체가 정체성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에서 이미 잘 조화롭게 살고 있고 그게 조화롭지 않았다면 이미 이 나라 망했을 거야. 너무 많은 전쟁과 유혈 사태로 인해서. 뭐 그 말도 완전 일리가 있는 게 정체성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민족이어야 되고 언어도 하나여야 되고 굉장히 정돈된 정권이 그렇지. 있어야 되는 그렇게 게 보는 게 예, 이 저자 혹은 미서구주의의 시각이 전제죠.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는 정돈되지 않은 국가고 정체성이 없는 국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슬 오빠 말처럼 그 전제 자체가 미서구적인 관점에 너무 픽스해서 본 게 아닌가 반발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정체성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거고 반론을 네. 제기하는 겁니다. 네. 책에서는 수카르노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칠레에서 아옌데와 피노체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키워드는 수카르노입니다. 스카르노와 수하르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인도네시아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점이 2명의 연이은 지도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데 상반된 성향을 가진 그 2명의 지도자를 키로 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데 얼굴도 지금 얼굴이 2분 나오거든요. 네. 한 명은 수카르노, 얼평인가요? 얼굴 봐? 수하르토. 지도자의 얼굴을 봐? 얼굴 중요한데 얼굴 나쁘지 않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수카르노라는 초대 대통령이 좀 더 눈이 크다. 죄송합니다. 얼평 끝. 저희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얼평까지 맞춰보았고요. 수카르노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그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제3세계 반식민지 정책을 펼친 사람이고요. 훌륭하네요. 네. 수하루토는 수카르노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상반되게 국내 문제 개선에 집중한 대통령이었고요. 그 공산주의 지지 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로 서구편에서 정치를 이제 펼친 사람으로 서술됩니다. 깔끔한 정리 좋고.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과연 저자가 이야기하는 선택적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포인트인데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체성의 부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자는 게 이 선택적 변화였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내가 지금 찾았어요. 그 책의 페이지 261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도 나오나요? 네. 페이지 언급 잠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체성이 없고 신생국가고 정돈되지 않은 국가였다는 그 전제가 이 나라의 위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하르토가 수카르노가 했던 친중 정책을 포기하고 약간 친서방 정책을 채택을 하고 국가 내부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더 살리는데 치중을 했다라는 부분이 위기를 극복한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글을 쓴 저자가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친서구적인 정책을 선택했던 게 결국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존재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에서 그렇게 맞지 해석하는 않을까라고 것 해석하는 것 같아. 같아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도 작가는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잘 극복한 서방의 케이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칠레든 인도네시아든 일본이든 그런 부분을 좀 우수하게 계속 평가를 친서구적인 하는 부분을 것 얘기하는 같아요. 거고, 그럼- 일본도 그렇고 네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고 예를 들어 중국이 지금 뭐 G2로 불리고 있지만 친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안 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 거리를 두거나 멀리 했을 때 이건 약간 비약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그 보기엔 포인트로 보시면 패턴이라고 되고. 느껴지는 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칠레도 그래요. 체제 자체가. 칠레도 어느 정도 서방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식민지로 있다가 거기서 독립을 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한번 겪고 그 정체성의 위기 이후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또 다른 제도를 다시 수용하는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음. 패턴화됐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이야기로 인도네시아를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한 정도일 것 같고요. 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정리할게요. 독일 갑니다. 5번째 나라고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은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독일이 겪은 제2 2차 대전은 독일이 참전국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전국이 되었고 주변국에 많은 피해와 막대한 손실을 끼쳤잖아요. 그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됐는데 독일은 패전국이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 혹은 책임을 통감하고 주변 나라국에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뭐 사과하고 이럼으로써 변화를 수용해서 나라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마 대학 수학을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독일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 그리고 독일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청년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을 때 독일이랑 그 지금 본인이 제시한 12가지 포인트 네. 중에서 지정학적인 부분의 제약을 맞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독일을 넣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국가와 인접해 있고 지형적으로 평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180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게 지속돼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유용성 있게 그렇게 헤쳐나간 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한테 독일 보고 배워라. 네네네. 근데 일본이 배울 수 없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달라서. 환경이 달라. 달라서. 앞서 냠냠이가 말한 대로 그쵸. 섬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도 하고 굳이 주변국에게 막 이렇게까지 사과를 안 해도 네. 사실 일본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기준 좀 우리는 자체가 사과를 좀 받아야 다르지. 되지만 근데 오히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을 끌어오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섬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뭐 결코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과 독일이 아예 같은 선상에 놓고 독일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주장하기에는 그렇죠, 한계가 그렇죠. 있다는 방금 걸 펭수이가 말씀하신 얘기한 것 같아요. 부분이 뭐냐면 예전처럼 우리가 교통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 발달이 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옆 국가와의 뭐 물물 교환식의 무역을 할 때는 가능해요. 그럴 그 수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발달이 있고 글로벌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립돼 있다거나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독일은 약 한 반세기 전에 이미 인정을 하고 빨리 주변 국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낼 수 있고 네. 국가적인 성장을 도약할 수 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적인 판단과 변화가 시기적절했고 지금도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을 죽였던 전쟁을 냈던 나라에게 이후 대처가 좋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 그거는 뭐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저자의 선택적 변화라는 건 전쟁 이후에 어떠한 선택을 내렸느냐. 빚을 안 갚겠다고 했어도 전 국가적인 제재는 받았겠지만 그 자체로 국가가 망한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음.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독일 관점에서는요. 네, 제약에서.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차이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사과는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빼놓으면 안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독일 이렇게 살펴보고요. 마지막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로 가볼게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 영국 여왕에 대한.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영국이 약간 등을 돌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도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정체성을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도 현재도 ING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에 강제 이주된 죄인들, 범죄자 네. 그렇게 정착이 시작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로 관심이 아, 없었거니와 이게 원래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네, 그걸 살펴볼 몰랐어요. 거잖아. 저는 아, 그냥 그것도 영국이 몰랐어?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도 몰랐다고?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범죄자들을 강제 수용하기 위한 용도로 시작됐다라고는 몰랐어요. 시작이야. 네. 그 이후로는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의 정체성에서 어쨌든 국가의 시조들이 네. 범죄자들로 시작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호주란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본인들의 내가 저런 놈들과 같은 결을 갖고 있다고라고 안 보는 거라는 거지. 다르다. 다르다. 근데 또 경제가 발전하고 근데 인구가 워낙 작은 국가이니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서 노동력이 되는 국가의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정책을 폈고 네. 그래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현재 오스트레일리아가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정체성은 좀 아직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이 본인들을 호주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고 전 좀 저도요. 느껴져요. 호주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되게 쉽게 저희 일상에 적용하면 호주가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말미에 나오는 부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주는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했는데 55대 44로 부결이 됐다고 55대 하더라고요. 44는 뭐야? 99. 안 봤는데? 1은 어디 갔어요? 2시간 1은 너야? 나야. 55대 44는 뭐야? 짠. 자, 55대 45로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작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생각이고 네. 그거는 뭐 다시 60대 40으로 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네. 영국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위기가 봉착했고 그 위기는 이건 우리 국가의 울타리의 문제다라고 인지를 해서 네.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백인주의에서 좀 아시아권을 더 적극 포용하고 수용을 하면서 백인주의에서 비백인주의로 가는 거죠. 비백인주의에서 가려면 오히려 영국으로 더 가야 되니까 백인주의에서 폐지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아시아계를 수용하게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선택적 변화는 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게 영국에서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일단은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호주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호주 그래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아줬다면 네. 뭐 이런 변화 있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호주가 선택을 한 건 두 가지였겠죠. 영국에 계속 매달리느냐. 그렇지. 우리가 영국에 좀 더 빌부터 매달려 보느냐 네. 또는 영국을 접고 우리만의 독자 노선을 가보느냐. 거기서 이제 호주는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영국이 유럽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ECC에 들어가기 위해서 ECC를 계속 어플라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끊긴 거죠. 호주 입장에서는. 끊겼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그런 전자처럼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보느냐. 혹은 이제 호주 선택지에 있죠 분명히. 네. 선택이 있죠. 왜냐면 호주 선택지가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있지.
영국이 손을 내쳤다고 해서 그 여기에서는 백호주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백호주의. 그러니까 백인주의, 음. 뭐 백인 민족주의 음. 계속 갖고 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네. 호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과감히 포기하고 음. 본인만의 자아상을 세우겠다. 음. 이렇게 선택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사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그러면서 결정이 아시아 계열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립을 한 다음에 비슷한 문화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강국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생활권에 둔다라는 거 결정한 건 실제 엄청난 결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세세한 과정이나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사실. 호주 사회 내적으로. 어떻게 이런 선택까지 어떻게 오게 거기까지 갈 수 됐는지.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개괄이고 네. 저자가 얘기하는 짧은 스토리고 네. 그 어떤 사회적으로나 그 내부적 요인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건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싶지만 이 책에는 거기까지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네. 이 문제는 근데 아직도 ING인 주제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됐잖아 오히려 브렉시트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호주가 다시 돌아설 수도 있거든. 물론 아직 탈퇴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부분도 아직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저는 약간 영국이 너무 야갔다고 느껴지요. 아유 야가야지 그럼. 되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아쉽겠죠. 그리고 아쉽지. 실제로 무역을 하고 수교를 하면서 세금적인 부분의 혜택을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을 거고 현재 영국을 존재하기 위해서 뭐 싱가포르나 호주로부터 얻어먹은 게 많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를 하지 않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약간 그야말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계 6대 강국 중 하나인 영국으로 규질할 수 있었던 건 뭐 소위 말한 얍삽함일 수도 있고 그 국가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들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거니까 나쁠 건 그 없으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건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한다 영국. 그렇구나. 자 그렇고 씁쓸하네. 그래서 호주의 변화상이라든가 호주의 상황 같은 것들도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뭐 워킹홀리데이,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네. 뭐 최근에 물론 호주에서 큰 산불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과 별개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책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셔야 돼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책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럼 거의 한 400, 360페이지까지 커버했네요.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자, 들으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게 저희가 잘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 편집. 1부와 2부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책의 마지막 3부를 들어갑니다. 개인과 국가를 각각 1부와 2부에서 살펴봤었다면 3부에서는 국가와 세계라는 더 큰 범위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서 봐요. 시점도 미래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 현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를 살펴보는데 네. 좋은 포인트고 당장 어떤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생각을 보다 더 정리해서 네.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8장, 9장, 10장 묶어서 할까요? 8장이 아니고 그래 뭐 묶어서 하는 거 좋죠. 그쵸. 국가와 세계 챕터에서 일본과 미국 두 국가를 언급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미래에 어떤 위기를 봉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뉴스를 보면은 볼 수 있는 미국 또는 일본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었고 또 약간 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도입이 되어 있고 네. 여성의 노동력, 사회적 진출? 사회적인 진출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게 왜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거 표면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 또는 국가 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많고 1년의 국가 수익의 2.5배만큼의 국가 부채를 발생이 이미 되는데.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몰랐던 것들이고 네.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근데 이 책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는 안 나오지 않나요? 사실? 네, 안 나오죠. 지금 당면한 문제 문제기 그리고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네. 논의해보자라고 저자가 이제 화두를 던진다고 그런 보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제 팽숙이 얘기한 거를 좀 얘기하면 일단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진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천장이 높다는 거 네. 그건 이제 최근에 좀 더 알게 됐는데 맞아요.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롤도 굉장히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차이 같아요. 나죠. 정말 가부장의 네. 가부장. 네. 저는 놀랬던 게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 실제로 지금 일본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너무 놀랬던 게 얼마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 친구가 영화 있잖아요. 82년생 아, 기생충? 지영.
와.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정말 흐름을 못 따라오시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내가 그냥 말하고 싶었어. 기생충 뭐야? 왜? 와, 이 흐름의 기생충 왜 얘기해? 기생충은 나중에 나와야죠. 그 미국 빈부격차에 나와야죠. 자, 일본 그 사회적 역할 분담? 남편과 부인의 아주 딱 고정된 역할에 대해서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공감? 친구가 정말로 일본의 문화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데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부인은 집안일을 가사노동을 하고. 100% 분담하고 여기 책에서도 그 키워드가 결혼 패키지라고 일컫는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의 그 가정 역할은 결혼 패키지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잘 고정이 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문화를 설명해 줬는데 친구 말로는 여자들, 일본의 여성들도 뭐 물론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사회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 현재 본인의 역할, 그 가사 노동을 100% 분담하는 역할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 많고 네. 왜? 그 뭐 변화를 그럴 수 있지. 분명히 깨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상태가 굉장히 안정화되기 때문에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구조라고 그게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옳고 그른 건 사실 없잖아요. 여자는 그쵸. 반드시 사회 진출해야 맞아요. 돼. 아닌데 그들이 그 삶을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일본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의 지위는 당연히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서양 사람들 서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등을 이뤘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는 거를 수용하고 살고 있는 여성을 봤을 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느껴지죠. 그쵸.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맞아요. 거라고 인지하는 것도 저희 시선에선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고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기생충밖에 관심이 응원합니다. 없으시니 기생충밖에 관심이 없으신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 기억해 주시고 예, 검색하신 거잖아요. 예, 검색했어요. 예. 너무 지금 냠냠이 일본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적인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안 너무 됩니다. 뭐가 일반화의 오류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중국과 한국 관련 과거사 문제. 이것도 뭐 민감한 할 말이 문제죠. 없죠, 정말. 뭐 동북공정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민감하죠. 예. 민감은 하고 민감한 건 알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자. 지금 아베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아베 정권이라서 계속 이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일본 자체적인 그 일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의 과거사에 관심이 없고 청산할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건지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태어나고 제가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그 과거사를 끌고 왔던 거는 거의 다 아베 정권이었으니까 그쵸.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일본도 변화를 꾀하고 저희에게 이런 사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보수 정권의 입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사과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도미노처럼 우리는 약간 이렇게 될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일부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거고 저는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일본이 교육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침략에 대한 해석을 교육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포장을 해왔던 건 아니었을까 있죠. 하는 생각도 들고. 전 많다고 보고 작년에도 뭐 많지 않은 기사로 접했었는데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가서 만행을 저질렀던 일들에 맞아요. 대한 베트남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뭐 대사관이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던 기사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대하느냐는 사실 물음표였고 입장만 바꿨다 뿐이지 떳떳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물론 해결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일본이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방향으로 전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봐요. 일본 정권은.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밀링했지만 한 그래도 두세 번째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는 빚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국가적인 부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국가의 능력이에요. 국가의 생산성이나 국가의 맞아요. 경제성이나 책에서도 언급된 국력 같은 것처럼 그 국채 대부분이 해외 자본이 아니고 국가 기업들의 국채 채권인 것도 되게 신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 국가만 잘 먹고 잘 사면 돼라는 생각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일본이 특히 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렇죠.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이 책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합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란 책이거든요. 네. 그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구인들이 노예를 쓰지 않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권이나 어떤 의식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쓰는 것보다 월급을 주는 개념이 돈이 더 경제적으로 덜 들기 때문이래요.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좀 충격적이긴 신선하다. 한데. 네. 네. 다음 책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것처럼 다시 가져오면 일본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일 수도 있고요. 노동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책에서 저자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외부적 요인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시기나 질투 같은 것들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치부해버리는. 아. 그게 우리가 옆 나라인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사는데 음. 뭔가 쟤는 끌어내리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이게 전체적인 관점은 아닌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일본 내에서의 교육적인 사관에서는. 그럼 일본인들 성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역사라는 거 더 이제 편협해져야 되고 더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게 현재 시류에 되게 어긋나는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아니고 차이긴 한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제화 시대가 활발히 되어 있고 국가의 정보에 대해서 해외 시선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채도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빚도 아닌데 내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해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 나라에 더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시민들이 많고 젊은 국민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외 이주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거를 보면 그렇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초반부에 IMF 얘기했지만 국가의 정체성이 결집되거나 모일 때 어쨌든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그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는 이제 말한 대로 지도자들이 세팅하는 거죠. 또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건 해당 소속원들, 국민들의 몫이고. 노동력도 세계화가 되어 있고 영국도 다시 보수주의, 국수주의로 가고 있지만 브렉시트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맞는 방향일까? 내가 불가피하게 끝까지 펜스를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계화되는 거? 노동력이나 국가에 대한 허물이 사라지는 거는 지금 비단 10년, 20년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닥쳐올 현실이지 않을까? 그걸 빨리 대처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변하는 속도라든가 정보에 공유되는 그 양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50년 주기로 봤었다면 이제는 10년 주기로 볼 것 같고 앞으로는 5년, 3년 주기로 봐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에 가장 오판했던 게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천연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라는 전제였는데 실제 그게 틀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년, 5년 단위로 그냥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만 선택이 잘못돼도 바로 경제적 위기를 맞아들이고 어쨌든 일본은 나중에 결과를 알게 여기까지. 되겠네요. 네 알게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로 급격하게 마무리해봅니다.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네요. 자, 마지막 넘어가서요. 미국인가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미국 얘기를 10장에서 해볼 텐데요. 멀리 오셨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 미국 사람이잖아요, 작가가. 근데 나름 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 평등을 주장하는데 더 평등하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네. 미안한데 발음을 좀 제대로 해주시나요? 미국이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예? 평등을 주창하고 주장하는 국가,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더 많이 야기하고 양산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시각이고 주장입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게 진짜 극심해진 거는 최근 몇 년에 더 심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일까요? 여기까지 트럼프 하겠습니다. 때문일까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샌프란시스코 어제만 봤나요? 1년 만에 뉴스를 봤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 그렇게 노숙자들의 인분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됐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월세가 집값이 몇 년 사이에 막 너무 많이 뛰어서. 너무 많이 뛴 맞아, 거예요. 맞아. 폭등을 한 다큐에서 거예요. 봤어요. 들었어요. 저도 그건 봤어요. KBS 1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소득층들은 더 이상 월세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인분이나 그냥 노숙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곳이 없어질 정도의 경제적인 낙차가 기본적인 생겼다는 거죠. 의식주조차도 어려워졌다.
뭐 그 표현일 것 같고. 그 해외 이주도 더 어려워졌고 네. 여기서도 말하지만 뭐 투표권에 대한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투표율이 확실히 혹 달라지고. 트럼프 때문일까요, 정말? 뭐 이런 부분은 전 장단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근데 저는 그런 미국이 그렇게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고 극심해진 이유가 그냥 단편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 예를 들어 계기가 뭐 있었던 게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점진적으로 축적돼 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로 황금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이런 문화적 혹은 뭐 사회 경제적인 체계가 잡혀왔는데 그거를 이제 괄시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그런 특히 인분 사건은요 더.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포인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세태는 비단 미국분의 이야기는 아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양극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몇 달 내에 천정부지로 뛰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를 사지 못한 저는 노숙자가 되겠네요. 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냥 지금 현실 수면 위에 다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양극화는. 뭔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죠. 많아서 잘 산다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이디어한 거일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까?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그렇다면 이걸 진짜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인데 이거를 뭐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뭐 어떤 주식 뭐 투자적인 개념에서의 돈을 벌어들인 수단이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거기서의 부의 재분배라는 부분에서 음, 자본주의의 순기능 중에 맞아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나 어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쵸. 부분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전 봤고 맞아요. 여기서 과연 선택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이 선택적 변화라는 면에서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네. 내가 아니고요. 아니,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정리해요 그냥. 질문. 아니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은 할 말이 없어. 이슬호 오빠 말에 완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 숟가락 한 6개 정도. 왜냐면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도덕성과는 관계없이 부자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인 결과고 머리 써서 벌어들인 결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전제로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 없고 그럴 없다면? 권한도 없죠. 그 대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단계인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사례로 들은 샌프란시스코 인분 문제. 인분 문제나 노숙자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케어해야 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맞고. 근데 제 생각에는 빌 게이츠나 아니면 더 모르잖아. 뭐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마커 주커버그. 근데 어떤 면에서는 빌 게이츠나 마크 zuckerberg 같이 정말 어마무시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하고 사회 환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라고도 노블리스 하는데 오블리즈.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저는 일부는 부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그 대륙에 정착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1900년대 초반 아니면 40년대 50년대 정말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던 시기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뉴욕에 만약에 땅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100배 막 200배 이렇게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정착한 사람들은 그만큼 늦게 정착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들을 수용했다면 그 수용한 만큼의 시작점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을 거면 아예 받지도 말던가? 라는 생각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그 뉴욕에 정착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뉴욕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뉴욕이 개발될 거라서 뉴욕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시기적이나 운적으로 맞아 들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전 좀 아닌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뉴욕이 많이 성장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면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바꾸세요. 제가 바꾸는 건 아니고 근데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로 부의 재분배는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거시적이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더 많이 열어야죠. 자본주의니까.
아, 오히려. 내가 한 번에 1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레인지를 더 썼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곳에서 노동의 가치를 알고 뭔가 더 트라이해보게 되고 사회를 좋은 방향 혹은 발전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단순히 벌어들인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그냥 덜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건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취득의 과정에서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자. 있는 네. 사람만 더 투자하고 사들일 수 있지 않고 없는 사람도 아메리칸 드림을 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보자. 그렇죠. 굉장히 적합한 비유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럼 미국은 여기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짧게 느껴질 거라서 네. 예. 지금 빨리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자 죄송하고 잠깐만 일단은 빨리 서머리해요. 자 저희가 책을 전체 3부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1부 개인, 2부 국가, 3부 국가와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1부에선 개인의 12가지 표를 저희가 57페이지였죠. 거기서 말씀드렸었고 2부는 6가지 국가와 핀란드로부터 호주까지 그리고 3부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까지 더 넓은 관점에서 아울러서 얘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예, 정리가 없었다는 피드백이 댓글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 책을 주변에 추천할 것인가? 이거 너무 두꺼워서 추천하기 너무 미안한데. 아니, 책의 내용적인 면만 봐주세요. 내용적인 면만. 저는 추천. 왜냐면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네, 팽숙님이 추천하셨죠. 실제로. 친숙하지 않던 국가, 뭐 인도네시아나 칠레 예를 들면 그런 국가들에 대한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었고요. 다룬 게 19세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은 알 수 없지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교양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축적하기에는 굉장히 잘 압축되어 있다. 맞아요. 추천합니다. 냠냠. 저도 추천하는데 저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펭수 언니가 말한 것처럼 방대한 양의 역사적 지식을 함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위기라는 키워드를 두고 풀어내고 있으니까 개인적 위기나 혹은 국가적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큰 프레임을 배워가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만 읽기를 추천드릴게요. 좋은 포인트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준 시간이 것 같고. 많으신 분들. 자, 책도 두껍고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분들은 책을 골라주시는데 책을 24,000원이네요. 두꺼우니까요. 아무튼 책을 사서 보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빌려서 보시고 그것마저 부담되신다면 그냥 저희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아요와 구독. 조야요가 아니고 좋아요와 구독.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시고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들 저 개인적으로 뭐 칠레라든가 칠레입니다. 예, 더 뭐 인도네시아 예를 들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죄송합니다. 입에 발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모르던 영역들을 좀 새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계기여서 재밌었고 가장 큰 프레임 혹은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개인 혹은 국가가 어떻게 선택적 변화를 가져가고 그 변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12가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나아갈 수 있을까 혹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비록 600페이지지만 700, 800페이지가 아닌 것에 감사하면서 다행이에요. 예 오히려 이만하면 좀 한번 읽어볼 만하다. 2020년에 이 정도 책을 한 권 읽으면 또 어디 가서 제가 책 한 권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대변동 마무리하고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총교수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레미 다이아몬드. 가자.